중국산 물품들이 물밀듯이 물려와가지고 거의 유럽을 뒤덮다시피 한다. 엄청나게 이제 중국의 물량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유럽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거의 당하고 있다. 유럽이 중국한테 완전히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유럽은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손인석의 머니워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중국산 물품들이 유럽을 다 뒤덮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은 중국과의 교역에서요. 완전히 적자, 이거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26년 전이 2000년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수입과 수출을 합친 액수로, 그러니까 이제 무역 액수로요. EU에게 있어서 중국이 비율이 4.4%에 불과했습니다. 무역 상대로서의 비중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영국의 4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일본이나 스위스보다도 비중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역 상대로서 그 당시에는 2000년에는 중국이 EU에게 이제 5위 대상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무역 상대로 이제 확 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이제 EU에게 두 번째 무역 상대가 된 게 유럽에서 수출을 중국으로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품이 너무 많이 몰려오게 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자, EU에게 있어서 수출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영국, 중국 순서입니다. 근데 EU에게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중국, 미국, 영국 순서로 돼 있어요. EU에게 있어서 중국이 수출 대상국으로는 3위밖에 안 되는데 수입 상대국으로는 1위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유럽이 중국한테 완전히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제 2024년 이후에 이제 이 교역 데이터를 보면요. 자, 중국과의 거래 관계에서 2133억 유로를 수출을 하고 수입은 어땠냐면 5178억 유로였어요. 무역 적자가 3045억 유로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요.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EU 회원국이 몇 개국입니까? 27개국이잖아요. 이 27개 회원국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해가지고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죠. 아일랜드하고 룩셈부르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 독일이며 프랑스며 이탈리아며 스페인이며 전부 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자, 2014년 대비 2024년을 보면은, 10년 사이에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102%가 늘었고요. 수출은 4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수입이 늘어난 게 배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유럽을 상대로, EU를 상대로 너희가 우리한테서 이제 무역 흑자를 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U 입장에서 어쩌냐면 미국과의 무역을 해가지고 흑자를 벌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로 완전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산 제품들이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중국이 이미 첨단 제품을 많이 이제 EU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EU에서 이제 수출하는 거는 사실은 덜 기술화된 상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오랫동안의 통념에 따르면 중국은 약간 개발도상국 느낌이고 유럽은 선진국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훨씬 하이테크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EU 집행위원회 데이터를 보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EU는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 중에서 제조품 비율이 88%고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 상품이 11%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EU에 이제 수출한 걸 보면은 제조품이 97%고요. 1차 산업 상품은 단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파는 상품이 훨씬 더 고부가가치고요. 그리고 기술 집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제조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제 노키아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노키아마저도 이제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회사가 됐고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국산 스마트폰은 이제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럽의 스마트폰 시장의 1, 2위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투긴 합니다. 근데 3위가 이제 중국의 샤오미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1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쩌냐면 6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중국 회사들이에요. 화웨이나 오포 같은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이제 2위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16, 17%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EU의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에 있는 국민들이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약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 중국에서 수입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스마트폰을 유럽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물량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고요. 이게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밸류 체인 자체가 거의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스마트폰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유럽이 이제 중국과의 이제 교역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들 유럽에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2025년 상반기에 신차 등록 기준으로 이제 EU 회원국 플러스 영국에서 어쩌냐면 중국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5.1%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브랜드들의 5.1%인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점유율이 5.2%로 거의 같았습니다.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벤츠가 유럽 가면 굉장히 흔합니다. 택시나 경찰차로도 많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 차들이 벤츠만큼이나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작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8월 기준으로요. 유럽에서 등록된 신차 중에서 중국차 비율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인 2024년 8월 이때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산 차 신차 비율이 2.6%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차가 121%더 판매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폭발적인 상승세고요. 이미 이제 유럽에 이제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차들의 이제 판매량 합계가 이미 르노하고 볼보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변화고 이제 유럽의 자동차 시장에 중국차들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자,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전기차만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비아디가 기아차, 포드, 볼보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유럽에서. 작년 8월 기준의 데이터를 보면은 1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자, 전기차 판매에서 기아차가 51% 늘어난 동안에 중국의 비아디는 114%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더더욱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매깁니다. 이게 최대 한 45%까지 매기거든요. 이런 제한을 걸어놓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요것도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독식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가지고 유럽은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배터리, 자동차용 이제 2차는 이제 배터리하고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완전 잠식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굉장히 큰 공장이잖아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헝가리에다 지어놓은 공장입니다. 이제 올해 봄부터 이제 가동에 들어가는데 이미 공장이 가동하기도 전에 유럽의 이제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 자, 폴크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입도 선매를 다 이미 해놨습니다. 공장이 지어지기도 전에 거기서 만들 배터리들을 이미 다 주문해가지고 계약을 다 체결해놨는데요. 특히 이 공장은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제 배터리 공급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유럽 현지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이렇게 좀 포위를 하듯이 이제 시장을 차지를 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어쩌냐면 자기네들의 배터리 기술이 조금 더 중국보다 열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와서 공장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자기네들 또 고용을 좀 늘릴 수가 있어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뭐냐면 2020년대에 중국이 유럽에 수출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이제 수출액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유가 이제 시장이 워낙 빨리 잠식이 되니까 수입 규제를 걸어가지고 약간 이제 피크보다는 이제 중국의 수출액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이 액수가 엄청난데요. 우리 돈으로 70조 원대에 달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액수고요.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라는 중국의 CATL이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진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 회사가요, 유럽에서 점유율이 2019년만 하더라도 1%였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로 높아져가지고 2024년에는 3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30배 넘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다른 중국 회사들하고 합치면은 시장 점유율이 한 40%가 훨씬 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광 패널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어쩌냐면 96,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시장의 완전 지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중국의 이제 태양광 패널 제조 능력이 단시간에 기술력이 좋아지고요. 이 태양광 패널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생산할수록, 대량 생산할수록 원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낮은 가격,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이제 유럽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떠냐면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웨이퍼, 쉘, 모듈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런 밸류 체인을 충분히 쌓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밀고 들어오니까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친환경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의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환경을 중시한다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규모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거의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싹쓸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거의 이제 이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제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유럽의 히토류 수입 요거는 98%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 이제 98%를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흔들리고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럽 입장에서 거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위협적이면서도 히토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면 히토류 중에서도 자, 원자 번호가 높고 원자로나 TV 스크린이나 이제 광섬유 등에 사용되는 중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중히토류는 유럽이 100% 중국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좀 낮고 항공기 엔진이나 이제 자석 등에 쓰이는 경히토류, 요것도 이제 85%를 중국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97%를 유럽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유럽에서는 중국의 히토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작년에 이제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유럽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이제 좀 타격을 입고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토류를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유럽을 흔드는 이런 전략, 이런 게 이미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 EU의 관계, 중국과 유럽의 관계는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적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멀리할 수 없고 이제 대안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의
대해서 이제 수입 규제를 이제 강하게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관세를 이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높게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못하게 된 만큼을 다른 대륙에 팔아야 되는데, 유럽 시장이 크고 유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대륙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장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또 유럽은 어쩌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히토리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과 계속 대화를 해서 히토리를 받아야 되는,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2025년에 WTO 자료를 보면은, 자, 중국의 유럽 수출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6% 늘었는데 1년에 6% 늘어나는 거는 작은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대시하면서도 대화는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약간 긴밀해지고 있다. 조금씩 이제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요, EU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하고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대화를 하긴 한 건데 감정적으로는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중국이 이 정상회담을 이틀 일정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직전에 하루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여기다 대고 강력한 항의를 못하고 이제 중국에 끌려갔죠. 이제 일종의 중국에서 이제 유럽을 길들이기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EU와 중국을 둘 다 견제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EU하고 중국이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은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럽을 향해서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것은 자기의 목을 베는 일이다. 이제 굉장히 강한 워딩으로 이제 일종의 겁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거를 미국 입장에서 견제를 하고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 간에 정면 충돌은 없겠지만 무역을 둘러싸고 어떤 굉장히 강한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쉽게 풀리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유럽 이 3자가 벌이는 무역 갈등, 이제 요게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 밸류 체인, 공급망 체인에서 소외되지 않고 세계 무역의 주류 질서를 잘 따라가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 간의 관계, 요거를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유럽에서 오는 수입품 중에 한국의 비중이 2~3%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 6%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의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이런 전략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